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영화 백두산, 2012, 볼케이노, 단테스 피크나 대지진 같은 영화들에서 지진은 여전히 가장 무서운 재난 중 하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을 폭탄 하나로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진짜로 지진을 일으키며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보여주는 미친 폭탄이 있습니다. 가장 위력이 강한 폭탄이라면 당연히 핵폭탄이겠지만 방사능 낙진과 같은 피해로 많은 민간인들을 다치고 죽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이 폭탄들은 그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최악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지진 폭탄이라 불리는 톨보이, 그랜드슬램, T-12 클라우드 메이커, 그리고 후속작들인 벙커버스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된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격기를 통해 투하되는 폭탄들은 강력한 위력으로 적의 군사시설들을 박살냈지만 한 가지 아쉬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폭탄이 지상에서 터질 경우 충격파와 강한 에너지가 대부분 대기 중으로 흡수되는 것이었죠. 폭탄이 정확한 목표 지점을 타격한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빗나갈 경우 주변에만 약간의 손상을 입힐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적의 군사시설들을 숨겨놓은 터널이나 교각과 같은 튼튼한 목표물은 아무리 폭탄을 쏟아부어도 부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항공공학자 번즈 웰리스는 간단하면서도 대담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폭탄의 탄두 부분을 땅속으로 밀어 넣어서 터지게 만드는 것이었죠. 생각보다 이를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독일군의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예 대용량 폭탄을 땅속에 박아버린 후에 터뜨려서 지진을 일으키면 요새 집안이 폭삭 무너져 내리니 요새고 뭐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무식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10톤이라는 무게는 당시 폭격기의 적재 한계를 초월하는 중량이었기 때문에 이를 절반 정도로 줄인 5.4톤짜리 지진 폭탄인 톨보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줄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온 물건마저도 길이 6.4m에 중량 5.4톤의 폭탄이었고 그중 절반을 작약이 채우고 있는 말 그대로 흉악한 폭탄이었는데요. 워낙 무거운 무게 덕분에 이 폭탄은 자연스럽게 땅에 박히게 되고 최대 11초까지 지연되는 지연 신관을 통해 폭탄이 터지면 땅속에 엄청난 에너지와 충격파를 전달해 지진과도 같은 효과를 내는 원리였습니다. 여기에 폭탄의 꼬리 날개를 개량해 낙하하는 폭탄이 마치 강선을 통과한 탄환처럼 뱅뱅 돌게 하여 명중률을 높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관통력 또한 어느 정도 배가시켜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폭탄이 관통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붕괴할 수도 있고요. 모험적인 설계지만 시험적으로 일단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투하된 톨보이는 데뷔하면서부터 어마무시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1944년 6월 8일 밤 톨보이는 독일군의 소메르 철도 터널에 투하되었는데요. 명중한 톨보이는 약 18m의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 터널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첫 데뷔전에서의 화려한 성과를 확인한 영국군은 이후 그동안 거슬렸던 독일군의 온갖 시설에 톨보이들을 마구 떨어뜨리며 모조리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톨보이의 무차별 폭격으로 나치 독일의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V2 발사대들과 프랑스의 안에 유보트 기지들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그중 영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유보트 기지들은 아예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포신 길이가 150m에 달하는 초대형 대포인 V3의 폭파 일화를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V3는 어마어마한 사거리로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독일은 컴퓨터도 없었던 이 시대에 계속되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 드디어 거의 성공에 가까운 발사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톨보이를 탑재한 항공기가 이 지역을 정찰합니다. 저게 뭐하는 건데 저렇게 거대하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 같으니 일단 톨보이 던지고 생각해보자. 이런 단순한 생각 끝에 V3의 시설은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독일군의 그 피땀 흘린 고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스마르크급 전함이었던 티르피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거대한 티르피츠 전함에 온갖 폭탄을 쏟아부어도 끄떡하지 않자 조종사는 톨보이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던질까요? 그러지 뭐 일단 던지고 생각해보자. 총 3회 톨보이가 던져졌는데 첫 번째 폭격이 티르피츠의 엔진을 망가뜨렸고 이후 다른 폭탄들과 함께 떨어진 톨보이 폭탄이 티르피츠를 끝장내버렸습니다. 독일군은 티르피츠가 최악의 경우 침몰당해도 다시 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톨보이 폭탄 하나가 티르피치 하부 갑판까지 그대로 뚫고 들어가 폭발해버려 완파됩니다. 게다가 빗맞은 다른 톨보이 폭탄은 주변의 모래톱 바닥 자체에 구멍을 만들고 붕괴시키는 바람에 침몰하던 티르피치는 배가 바닥에 닿아 기울어져 버렸는데요. 결국 수많은 인원들이 배에 갇힌 채 전사해버렸고 수리는 무슨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철저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독일군은 두꺼운 콘크리트와 각종 강화된 건축 구조로 군사시설들을 감싸면서 백날 쏟아부어 봐라 절대 안 깨진다 하고 있었는데요. 854개나 떨어지며 독일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톨보이를 보며 그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포기하지 않고 이후 군사시설들에 더 두꺼운 콘크리트를 바르고 더 보강된 튼튼한 구조로 이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데요. 이에 따라 드디어 원래 설계대로 더욱 크고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진 지진폭탄 그랜드슬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랜드슬램은 길이 7.7m, 중량 10톤에 폭약 6톤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크기의 폭탄이었습니다. 워낙 무거운 탓에 미사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 고도에서 투발 시 추진체 없이 자유낙하 속도만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4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랜드슬램은 랭카스터 폭격기 수납창에도 들어갈 수 없어서 불필요한 장비를 떼내고 연료를 적게 싣고 폭탄을 매달 별도의 장비를 갖춘 끝에야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랜드슬램의 대비는 독일의 베스트팔렌 지방의 도시 빌레펠트 인근 실테시의 지역의 육상 철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각은 톨보이의 폭격도 견뎌낼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으로 투발된 그랜드슬램이 그만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 빗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자비한 그랜드슬램은 철교 교각이 세워진 주변의 지반 자체를 박살내버렸고 지지할 곳이 없어진 교각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반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철교는 1980년이나 되어서야 완전히 복구를 마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위력을 확인한 끝에 영국군은 다른 교각들에도 이와 같은 일을 벌였고 예외 없이 그랜드슬램을 맞은 교각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브레멘의 발렌틴 유버트 생산 기지는 대놓고 폭격을 견딜 수 있도록 4.5m 이상의 두께로 콘크리트를 둘러쳤는데요. 하지만 그랜드슬램이 철근 콘크리트를 통째로 뚫고 들어가 안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랜드슬램은 무유도 폭탄이라는 한계 때문에 명중률은 떨어졌지만 대충 근처에 떨구기만 하면 그 시설과 지반 자체를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완파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위력과 성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1945년 4월 25일 그랜드슬램은 마지막으로 히틀러의 별장 중 하나인 베르크호프를 산사태가 일어난 듯 엎어버렸고 총 41발이 투입된 그랜드슬램은 주로 교량과 항구의 고가교들을 폭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랜드슬램이 태평양 전쟁에서도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화력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원자 폭탄이 쓰이게 되면서 그랜드슬램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랜드슬램의 위력을 본 미국은 당연히 이보다 더욱 크고 아름다운 폭탄을 만들게 되는데요. T-12 클라우드 메이커는 그랜드슬램의 2배에 달하는 20톤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력이 2톤 정도면 고층 빌딩을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T-12 클라우드 메이커는 당시 미국이 열에 사용하던 토르펙스 폭약 8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0톤이라는 무게를 가진 만큼 땅을 뚫는 위력도 강해서 초음속으로 낙하의 땅속을 10m에서 30m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폭탄은 재래식 폭탄의 한계를 한참 벗어난 원자 폭탄이 개발됨에 따라서 쓰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 같은 엄청난 폭탄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초대형 폭탄이 다시 부활하게 된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이제는 핵무기를 과거와 같이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따라서 재래식 폭약으로 만들어져 환경 오염의 위험도 없으며 거의 전술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얻을 수 있는 거대 폭탄은 운부에서 매력적인 무기체계로 다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중 하나로 우선 GBU-43 MOAB 공중폭발 대형 폭탄이 있습니다. 마더 오브 올 밤스라는 별명과도 묘하게 철자가 같아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유도 폭탄으로 만들어진 MOAB는 약 8.2톤의 무게에 TNT 11톤 정도의 위력, 폭발 반경 약 150m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보다 강한 TNT 44톤의 위력을 가진 ATBIP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ATBIP라는 말은 화력 증강형
항공 열압력 폭탄을 뜻하는데 이건 모든 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MOAB보다 무게가 가볍지만 그에 비해 약 50% 더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MOAB나 ATBIP는 지상 목표물의 섬멸과 심리적 압박이 목적인지라 지진 폭탄들과는 그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지진 폭탄은 현재 벙커버스터라는 형태의 무기체계로 진화했는데요. 현재 지반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폭탄들은 많이 있지만 완전한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폭탄은 GBU-28과 GBU-57 단 두 종류뿐입니다. 먼저 GBU-28은 미국이 개발한 레이저 유도 항공폭탄으로 천연 안반은 약 30m를 뚫으며 강화 콘크리트의 경우 6m를 뚫고 들어가 폭발합니다. 5.84m에 약 2.1톤의 무게로 이 같은 일이 가능한데요. GBU-57 MOP는 무게 14톤에 길이 6.2m나 되는 거대한 폭탄입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만들어낸 이 무식한 폭탄은 5000psi 강도의 철근 콘크리트를 약 60.96m나 관통하는 충격적인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1000psi 콘크리트는 8m 정도를 뚫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GBU-57 MOP는 4번의 개량이 이루어지며 관통력이 더욱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관통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작약량은 2톤 정도지만 이 정도로도 초고층 빌딩을 박살낼 수 있는 수준이죠. 참고로 핵무기용 벙커버스터도 있는데요. B-61 모드 11의 경우 1.2메가톤 정도의 위력으로 최대 지하 300m까지 관통하는 위력이 나오니 이 정도면 지하 벙커고 뭐고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릴 듯합니다. 현대 지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들은 MOAB의 경우 수송기인 C-130을 통해 떨어뜨려야 하므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미국만이 쓸 수 있는 무기인데요. GBU-57 MOP도 전략 폭격기인 B-52나 B-2를 통해 떨어뜨려야 하므로 아무 국가에서나 굴릴 수 있는 물건은 아닌 셈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폭탄이라니 여러모로 정말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무기가 아닐 수 없는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